맨시티가 또 졌어가 될 뻔했습니다. 아, 그쵸. 네, 무려 3대 0으로 앞서가다가 3대 3, 그것도 또 시티 홈에서 이렇게 대추격전을 허용을 했는데 다행이라면 다행히도 비겼습니다. 그 상대팀은 황인범의 페이노르트였고요. 이 경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전부터 맨시티는 흐름이 안 좋았죠. 예, 경기 전에는 맨시티가 5연패였는데 사실 5연패여도 페예노르트는 이기겠지라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홈 경기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전력 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칸지나 아케나 그릴리시 같이 조금 그래도 주전급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페예노르트는 이기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실제로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황인범 선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날 황인범 선수는 퀸턴 팀버르, 그다음에 안토니 밀란보 이 유망주들이죠. 기대주 미드필더들과 함께 중원 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깝게 뛰다가 0대 3으로 뒤지던 후반 23분에 밀란보가 아직까지 체력이 온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라미즈 제르키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전담으로 보는 선수가 들어오면서 반칸 올라섰고요. 이게 사실 라미즈 제르키와 황인범 그다음에 퀸턴 팀버가 최근에 가동되던 중원 조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원활한 축구가 진행이 될 수 있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페예노르트가 무승부를 거둔 신의 한 수가 됐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경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경기 시작부터 해서 후반 초반까지는 맨시티가 편안하게 이기는 흐름이었거든요. 이게 계속 밀어붙였고요. 전반 44분에는 페널티킥 기회를 혼란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선제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후반 5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 경합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균도안이 강하게 찾고 이것이 다비드 한츠코를 맞고 굴절대에서 들어가면서 격차를 벌렸고요. 그로부터 3분 뒤에는 마테우스 누네스가 오른쪽에서 올린 낮은 크로스를 혼란이 빠른 쇄도 후에 슬라이딩 이거 진짜 멋있었어요. 이거 슬라이딩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3대 0까지 앞서 나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과연 혼란이 해트트릭을 할 것인가? 이게 주요 관심사였지. 페예노르트가 이렇게 따라잡아서 승점을 얻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페예노르트가 먼저 교체를 단행해서 최근에 단행했던 익숙한 중원 조합으로 돌아갔고요. 맨시티도 사실 마냥 주전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임스 맥카티라든가 자마이 심슨 퓨지 등 유망주들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후반 30분에 페예노르트가 롱킥을 찾는데 맨시티가 자기 진영에서 3번이나 공을 건드렸습니다. 근데 3번 다 이게 삑사리가 났죠. 빗맞았고 최종적으로 그바르디올의 킥이 골키퍼와 수비 사이, 그러니까 자기 진영의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떨어지는 최악의 그런 킥이 되면서 결국에 추격골을 허용하게 됐는데 이게 아니스 하지 무사가 집중력 있게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에데르송을 제치고 각도가 조금 애매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좋은 골을 넣으면서 추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후반 37분에도 이어졌는데요. 황인범이 왼쪽으로 벌려준 공을 이고르 파이샹이 잡아서 올렸고요. 반대편에서 조르당 로통버가 보낸 크로스가 에데르송과 골대를 맞고 하필이면 뒤로 흘렀습니다. 이렇게 에데르송과 골대 맞고 그 다음에 골대 쪽으로 흘렀다는 거죠. 이거를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가슴 슈팅으로 연결을 해서 다시 3대 2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 44분에 마침내 드라마가 완성이 됐는데요. 하지무사의 롱킥을 파이샹이 머리로 건드려서 에데르송이 이때 뛰쳐나왔거든요. 걷어내려고. 근데 한 발 앞서서 머리로 건드려서 에데르송을 제쳤고요. 이어서 올린 그 높은 크로스를 한츠코가 헤더로 마무리를 하면서 3대 3 동점이 됐습니다. 근데 한츠코가 페예노르트 수비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페널티 박스로 달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맨시티한테도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맨시티 수비진은 사실상 한두 명 빼고는 약간 포기한 듯이 혹은 체력이 달려서 제대로 달려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지막 골을 먹힌 거는 페예노르트가 워낙에 집중력 있게 좋은 역습을 펼쳤기 때문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맨시티 수비진이 그만큼 집중력이나 체력이 부족했다. 라고도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맨시티가 3대 3으로 이렇게 추격을 한 건 단순히 페예노르트가 잘했다. 이걸 넘어서 맨시티도 못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바르디올이 사실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부진했어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그 쇼츠에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바르디올이 아니라 그바르 보세.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그바르디올의 폼이 안 좋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로드리뿐만 아니라 지금 맨시티의 중심인 후벤 디아스가 계속 못 나오거든요. 네. 물론 이날에도 뭐 벤치에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후벤 디아스의 공백도 굉장히 지금 큰 상황입니다. 네, 뭐 근데 후벤 디아스랑 로드리 부상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날 뭐 나온 아케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아직까지 온전한 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부상자들도 겨우겨우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맨시티가 조금 언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계속해서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선수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더 고민이 되고요. 일단 이 맨시티 얘기를 좀 이따가 하고 그다음에 황인범 선수 얘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 황인범 선수는 이날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평소처럼 페이노르트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기회 창출이 1회 있었는데 이게 큰 기회. 그거 기가 막혔어요. 예, 전반 32분에 맨시티 수비 사이로 침투하는 파이샹에게 아름다운 침투 패스를 찔러줍니다. 진짜 이거는 황인범이 최근 보여줬던 그 축구 도사다운 면모가 제대로 드러난 그런 패스였는데 아쉽게도 파이샹이 조금 성급한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이제 그런 슈팅이 됐는데 그래도 이런 황인범의 진가는 단순히 이런 침투 패스만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적절하게 벌려주고 이런 데서 드러나거든요. 두 번째 골에서도 황인범이 왼쪽으로 벌려준 공이 물론 약간 조금 뒤로 가긴 했지만 그게 오히려 이 파이샹이 주발로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줬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동점골 장면에서도 롱킥이 전달된 시점부터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계속 달렸어요. 황인범 선수가. 그래서 골문 앞에 있던 리코 루이스가 만약에 황인범 선수가 안 달려갔으면은 바로 한츠코한테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황인범이 중앙에 있으니까 골문 앞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한테 한츠코냐 황인범이냐 이 둘 중 누구한테 공이 갈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츠코가 이 덕에 편안하게 헤더를 가져가서 동점골을 넣는 상황이 됐고요. 이런 만큼 황인범이 좋은 활약을 펼쳤고 뭐 지표상으로도 경합 성공 3회, 뭐 가로채기 1회, 태클 3회 등 공수 양면에서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맨시티는 6연패까지는 아니지만 6연속 무승입니다. 예. 5패 1무.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뭔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또 반전을 못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0대3이었 그러니까 반대로 맨시티가 0대3이었다가 3대3이었으면은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였는데 이건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3으로 따라잡힌 거기 때문에 패배나 다름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5연패 기간 동안 만난 토트넘, 뭐 본머스, 브라이턴, 그 다음에 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스포르팅까지 해서 이 팀들이 맨시티보다는 강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까다로운 팀이거든요. 이 팀들하고 페이노르트는 엄연히 말해서 전력차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포르팅도 사실 B클럽과 연결되는 선수들이 많은 만큼 이런 유망주들이 많은데 반해서 페이노르트는 그보다는 조금은 전력차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3대0에서 3대3으로 따라잡히는 어떤 집중력 부재로 또다시 승리 기회를 놓쳤고요. 아무리 유망주를 교체 투입을 했다지만 이런 급격한 무너짐은 사실 이전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이후에 보여줬던 맨시티와는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토트넘과 리그 경기 0대4 완패 후에도 대두된 상황인데 맨시티의 한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케빈 더브라이너와 카일 워커로 대표되는 어떤 노쇠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실력에서의 노쇠화는 카일 워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고령화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 교체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 이번 경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마이 심슨 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 땜빵용에 가깝지 어떤 일종의 좀 교체 선수 준주전급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리코 루이스는 잘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런 폼이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는 모습이고 이런 제임스 맥카티나 이런 선수들은 아직까지 유망주에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맨시티가 아직까지는 세대 교체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지는데 이게 과르디올라 감독의 마지막 숙제로도 여겨져요. 그래서 맨시티가 다음 경기가 또 리버풀 원정이거든요. 리버풀 원정인데 리버풀 원정에서도 만약에 승리의 결과를 얻지를 못한다면은 아마 과르디올라 감독이 2019-2020 시즌처럼 약간 우리 리그 우승은 물 건너 간 것 같다라고 좀 선언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맨시티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리버풀 다음도 또 노팅엄이거든요. 이게 노팅엄도 물론 최근에 좀 주춤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힘든 상대임은 분명합니다. 힘든 상대임은 분명하고 그래도 이제 뭐 팰리스, 유벤투스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것도 힘든 상황이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은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에서조차 완벽히 동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한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황인범의 페에노르트가 극적인 드라마를 써내려서 이제 맨시티를 상대로 승점을 얻었다. 그 다음에 거기서도 황인범이 탄탄한 화력을 펼치면서 마지막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가 됐다. 이런 사실 자체는 황인범 선수에게도 한국 축구 팬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경기를 보면서 본인 하는 말만 다 했다고. 아니. 지금 아니. 그냥 아니 올린 거죠. 녹화 끝나는 거 내가 봤는데. 말씀하시죠. 예. 너무하네. 자, 아무튼 저는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그거였어요. 맨시티가 어쨌든 로드리 부상, 덕배는 뭐 지금 부상도 있고 폼도 떨어지고 계약 기간도 있고 나이 시도 있고 균도환도 이제 나이가 많고 네. 뭐 이런 상황인데 황인범을 예. 데려가는 게 어떨까? 황인범을 중원에.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맨시티는 이미 지배주다에서 지난 시즌에 한번 봤거든요, 황인범을. 이번 시즌에도 아마 활약하는 걸 보면서 황인범 그래도 지금 당장 필요한 자원이라는 점에서는 황인범을 중원 조합으로 쓰기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길 바랍니다. 예, 가지길 바랍니다. 원래 옛날에 펩은 안 그러는데 클롭은 자기 상대로 잘하면 이러면서 데리고 오잖아요. 네. 맞아요. 퍼거슨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데려온 게 뭐 대표적으로 미나미노 같은 선수들이 있죠. 예. 하필 예시를 들어도 당장 생각나는 게 그 선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니에스도 약간 리버풀 상대로 잘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전에 계속 하다가 벤피카랑 붙어본 다음에 진짜 데려올만 하겠다라고 해서 데려온 케이스죠. 예. 그리고 보면 어쨌든 맨시티가 누니에스도 좀 아쉽고 네, 맞아요. 마테우스 누니에스도 좀 아쉽고 황인범도 뭐 메잘라도 6번도 8번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단순히 그냥 행복해로 돌린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I just drift, holding my breath, but off in the distance there's a faint light.